안녕하세요. 김화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가해자로 몰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 실수들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후회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해지던 2015년경부터 여러 가지 자문과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많은 유형의 학교폭력 사례들을 경험했고 이 경험에서 얻은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참석하시면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이 가해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해 행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떤 점이 억울한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가해 행위가 있었을 때 부모님들이 말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첫 번째는 바로 피해자 탓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피해 학생이 먼저 도발을 했다. 피해 학생이 뭐 잘못 맞아서 다쳤다. 아니면 피해 학생이 그 놀릴 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피해자 탓으로 말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잘못을 먼저 말을 해야 그 다음 얘기가 들리는데, 일단 남의 탓, 특히 여기서는 피해 학생인데 피해 학생의 탓을 먼저 하면 내 의도가 뭐였던 건 간에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는 뭐 들을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받았던 처분도 너무 억울하고 여러 가지 대우가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학폭을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의 어떤 좋은 반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3번째, 가해 행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양 당사자 간의 말이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말과 상대 아이의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지 않았나요? 저렇지 않았나요? 자세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얘한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확인해 보셨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위원님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심의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님과 싸우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가해 학생 측에게 훨씬 손해죠.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지, 거기서 그렇게 언성을 높여서 싸운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제가 함께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실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거기서 내가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말을 많이 하실수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학폭위에서는 실패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단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잘 없지만, 벌써 한 중학생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도리 있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님들은 학생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가해 학생이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의 심정은 어떤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것인지, 이렇게 아이의 말을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의 입을 막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대부분 심의위원님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 말을 들을 테니 부모님의 말은 나중에 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학폭위의 주인은 설사 가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미에 부모님이 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에게 가해 학생으로 신고가 되면 처음에 많이 상담을 하러 오세요. 대부분은 첫 단계부터, 요즘에는 이제 워낙 변호인 선임을 많이 하시니까 아예 처음부터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서는 처음에 안 오시고 뭐 학폭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학폭위가 끝나고 나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기분이 찜찜하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분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계약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죠. 다시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학폭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열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다 다 어떤 답변을 하신 다음에 변호사에게 찾아오면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가해 행위로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연루되었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아이의 말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게, 혹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가해 행위가 신고가 있으면 그 내용의 경중도 따지고 하셔야겠지만 첫 번째로 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 참석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점은 제가 여러 가지 학폭위에 참석도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도 하고 징계위원회도 하면서 많은 사안을 접하면서 얻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